반갑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포항해양로봇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박요섭입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대외협력 매니저 이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해물범 시민사업단장 박정운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지호 실장님 뵀을 때 되게 인상적인 단어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해양 시민을 10만 명을 양성하고 싶은 꿈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해양 시민 10만 양병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기관에 연구원분한테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해양 시민은 무엇인가? 해양 시민이 10만 명이 된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해양시민이 뭘까? 이렇게 솔직히 해양시민이라는 이름을 먼저 네이밍을 한 다음에 해양시민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가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바다 쪽에 시민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명칭을 좀 부여하고 싶고 그 명칭을 받은 사람이 좀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을 때 우리는 같은 해양 시민이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좀 직관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있었어요. 그 해양 시민이 누구냐? 해양에 대한 소양을 갖추면서 그냥 소양만 갖추면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자기 몸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저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해양 시민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해양 시민이라는 말이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우리 모든 국민이 해양 시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 센터장님 뒤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해양 시민 같아요. 바다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노력을 투입해서 바다에서 내가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게 해양 시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게 시민 과학 측면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시민 과학을 함으로써 과학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그 논문을 보니까 디지털화가 굉장히 보급이 되면서 시민 과학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페이퍼로 퍼블리시 된 그 숫자가 201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양 시민 과학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해양 과학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볼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바다는 되게 넓고 또 섬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데를 정부의 역량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리 사각지대를 우리 시민의 힘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 시민이 많아지면 결국 우리 바다에 내리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이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미래의 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책 결정하시는 분도 아마 그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다 보면은 해양 시민이 많아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지역 주민인데요.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겹친다거나 이해관계가 겹친다기보다 어떤 같은 공간이잖아요. 바다가 공유수면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땅처럼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각축전이 벌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어서 뭔가 관찰하거나 샘플을 채취하는 건데도 약간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뭔가 보호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좀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백령도에서 지역 주민들을 해양 시민과학자로 잘 꼬셔서 함께 5년 동안 벌써 모니터링 기록집 보고서도 내신 박정훈 단장님은 그런 면에서 어떤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는 백령도에서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다라는 공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특히 백령도는 물범이 물속에서만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육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잠도 자야 되고 털도 말려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범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바위 지대가 백령도에 크게 3군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3군데 지역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정말 딱 좋겠는데, 백령도에 3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별로 하나씩 다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범의 휴식지를 보호하는 어떤 방안을 이야기하려면 이 3개 어촌계를 다 각각 대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 같은 공간을 놓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물범과 지역의 어민들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꺼내는데, 맨 처음에 저희 녹색연합이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보호구역 얘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지역의 어민들이 녹색연합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이랬던 기억부터 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지역의 이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가장 물범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물범들을 기록하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과를 결과물로 만들어서 되돌려 드리는 이 일련의 수행 과정을 했던 게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개개인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같이 참여했던 어떤 모임이 하나의 모임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지역의 자산으로 남게 만드는 이 과정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물범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고, 그러한 과정 속에 전박이 물범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그 한이해변과 그 진촌리 마을이 국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뭔가 했더니 이런 변화로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과정으로 또 연계가 되면서, 지금은 지역의 주민들과 행정에 같이 물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집단들, 단체들, 그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특히 새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다양한 협력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뭔가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해외의 시민과학 사례라든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지금 주신 질문이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2월에 호주의 브리즈번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퀸즐랜드라는 주에 퀸즐랜드 웨이더 스터디 그룹이라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도요물대새를 모니터링 하시는 시민단체의 리드를 통해서 그쪽을 이제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많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일단 아까 박유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과학이 되려면 수치화가 돼야 되고 이제 정량도 지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QWSG,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30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시민단체 데이터를 학계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퀸즐랜드 대학교 박사님들도 만나 뵀거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QWSG 시민단체에서 주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퀸즐랜드 쪽에 정부 관계자분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QWSG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받을까 그랬더니 굉장히 탄탄한 그 프로토콜이 있으시고 메소돌로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분석 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30년 동안 이거를 만들어 왔고 한 300여 명이 되는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와, 거기 같이 이번에 가셨던 우리나라 시민단체 분들도 굉장히 놀랐어.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하다, 이상적인 모델이다. 시민단체의 데이터 제공이 학계에 가서 분석이 되고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는 삼각 구도가 정말 잘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모든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배울 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저도 해양수산부 공무원분들 그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에게 모시고 가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근데 또 바뀌시더라고요. 그 공무원분들이 사무관님들이 많이 2년에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사람이 바뀌십니다. 네, 사람이 바뀌셔서 정말 그때 정말 의미 있는 견학을 하고 이제 뭐가 달라지겠군 했는데 몇 달 뒤에 인사드리려더니 안 계신대요. 다른 부서 가셨대요.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봤고요. 거기에 툰다 습지라고 있는데 그 중요한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습지가 사실 10년 전에 어떤 개발 회사에서 거기를 상업용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당연히 지역 주민들 특히 환경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반대를 심하게 했죠. 버드라이프라는 환경 단체 잘 아실 거예요. 버드라이프 호주 지부에서 그 개발을 막으려고 10년간을 싸우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제가 2월에 방문했는데 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셨어요. 한 7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시면서 저희에게 그 툰다 습지를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0년을 두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가 환경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이거 어떻게 될까 막 했는데 4월에 결국 개발회사에서 철회를 했어요. 제안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고 저희 같이 갔던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분들도 굉장히 축하하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그걸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 그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뭐 툰다 하버르 그리고 버드라이프 오스트레일리아 정말 큰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개발 압력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뒤집을 수 있으려면 한두 개의 단체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사회가 한 힘이 돼야 되잖아요. 지자체를 설득하려면 그 비전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EAFP다 보니까 공무원분들하고도 일하고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예섭 박사님한테는 다시 그 정량화된 데이터와 과학으로 돌아와서 뭔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유효한 데이터인지 뭔가 약간 그 설계가 잘못돼서 이거를 쓸 수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좌충우돌이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학적인 역량을 갖추려면 어떤 조사나 과학적 역량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시민과학이다라고 하면 사실 과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적인 고발 우리가 쓰레기가 많거나 아니면 뭐 생물이 죽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에 의한 충격들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보들을 수치하고 데이터화하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과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의 관찰은 정성적인 관찰, 하나의 그 순간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현상들이 모인 것들을 가지고 경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 숫자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전문가들과 시민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가 수행해야 될,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그 해양 레저 다이버들, 스쿠버 다이버들이랑 접목해서 뭔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글도 발표를 하신 걸 봤는데 이 레저 다이버 분들과 같이 어떤 과학적인 기록 툴을 사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가요? 그 박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시민과학의 가능성이나 확장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훌륭한 센서들이시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대단히 생태적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다이버들이세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보지 못하는 저희가 들어갈 때는 하루에 2번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매일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변화를 잘 탐지하십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툴들 요즘 뭐 사실은 오픈소스나 AI 툴들이 자기 라이센스를 유지하지 않고 다 공개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 양들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 툴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고 기록을 하고 계시고 로그북을 쓰는 전통을 갖고 계셔가지고 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사실은 과학함에 있어서는 기록 다음에는 분석과 공유입니다. 자기 데이터가 맞는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려 그러면 형식적인 어떤 논문의 틀 아니면 글의 틀, 이 하나의 논문화된 글들이 좀 필요합니다. 글들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과학에 대한 주제로 초청을 받았을 때 시민 기자들을 양성한 게 사실은 오마이뉴스라는 플랫폼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시민과학자들도 기존의 SCI나 이런 저널들에 투고를 하는 것보다는 각 주제별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생각나는 의견들을 덧붙여서 글로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들, 시민과학 플랫폼들, 저널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잡지 형태가 됐든 이런 나눔의 경험들을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해양시민과학 포럼 바다를 사랑한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기록의 힘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는데 저희가 뭐 플랫폼도 있으면 좋겠고 또 각각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민과학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주에서 한번 이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녹색연합 동료 활동가들하고 또 같이 기획해서 서울에서 했고 그래서 플랫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시민과학 사례들을 해양 시민과학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와주셔서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기념 사진 찍으면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